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먼저 네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네팔에서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직접 진행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오늘 현지로 급파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팔 현지에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어제 오전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아직까지는 구조 등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가 발생한 직후부터 군과 경찰 등이 투입돼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네팔 당국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이 실종된 건데요. 현지 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홍수 규모가 워낙 커서 수색과 구조에도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주 네팔 한국대사관 소속 영사가 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사고 발생 직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오늘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홍콩을 경유해 오늘 밤 네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 협조해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조현 장관은 오늘 안으로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 홍수 피해 발생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엄청난 위력의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초록빛이 완연하던 산이 골짜기를 덮친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려 거대한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 사진이 빙하가 무너져 발생한 산사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차량은 진흙 속에 처박히고 건물도 성한 데 없이 거리엔 잔해만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Terrifying with this devastating flood, and even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 drinking water were washed away from the source. All the sources were devastated, and then it is very terrible condition there. 재앙이 지나간 곳에선 새로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홍수에 잠겼던 가정집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채 경찰에 엎혀 나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갇혔던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복구와 구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소방구조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경찰도 나섰습니다. 재난구조, 인프라건설 전문 국유 기업은 지질공학 전문가, 구조대와 함께 정찰 드론과 3차원 스캐너, 생명 탐지기 등을 따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텐트와 의류, 침구 등 구호 물자를 티베트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로 한국인이 실종되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다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된 노동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인천공항 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 긴급 대응팀은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데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오후 1시 반쯤 네팔 라수아 현지로 출발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팔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가 오늘은 없는 만큼 홍콩을 경유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어퍼트리슐리 원 수력발전소를 짓던 중 홍수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선 고립된 10명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직원 6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이사를 필두로 긴급 대응팀을 꾸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고립된 노동자 10명이 무사히 구조됐는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또 현지 고용된 1명을 포함해 연락이 끊긴 노동자 6명의 수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국 남동발전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홍콩을 경유해 사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 소속 노동자는 현장 건설 관리 인력 3명인데요. 남동발전은 신성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6명의 긴급 대응팀을 꾸려 사고 현장에 급파하는 동시에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의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홍수 당시 아비규환의 상황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무시무시할 만큼 거센 물살은 주택들을 삼키고 다리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데요. 이 상황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현지 주민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부서진 다리 조각이 물살을 타고 떠내려오더니 멀쩡했던 다른 다리마저 박살냅니다. 다리가 마치 힘없는 종이 조각처럼 부서지죠. 물살의 위력이 얼마나 거센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홍수에 현지 시민들은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급히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토사를 잔뜩 머금은 흙탕물이 밀려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데요. 흙탕물은 점점 불어나더니 어느새 강을 이루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이번엔 숲속으로 급하게 몸을 피하는 사람들. 몇 초 지나지 않아 괴물 같은 물살이 마을을 덮칩니다.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시민들. 물살이 더 거세지자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네팔 홍수 사태를 긴급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해발 약 5,200m 지점의 일부 빙하가 붕괴하면서 얼음과 토사 등이 계곡으로 쏟아졌고 이것이 거대한 급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해 지역이 힌두교, 불교 등 순례자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홍수 현장에 현지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순례객이 대거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도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카일라시 마나사로바르 순례를 위해 티베트로 향하던 약 400명의 순례객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홍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만년설로 뒤덮여 있을 것 같은 이 산악지대에서 대체 왜 물난리가 반복되는 걸까요? 불과 2년 전에도 네팔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큰 홍수가 나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고 200명 넘게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죠. 그보다 2년 앞서 2022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면서 무려 1,7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됩니다. 히말라야 지역은 매년 6월에서 9월 인도양과 아라비아해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몬순이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불어오는데요. 이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엄청난 비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몬순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팔 수문 기상국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몬순 강우 강도가 12% 세졌고 하루에 100mm 이상의 쏟아지는 극한 강우 현상은 10년 동안 40%나 증가했습니다. 몬순이 이렇게 강해진 건 수증기를 공급하는 아라비아해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에는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나 높았는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쿠로시오 해류와 아라비아해, 바렌츠해 등 아시아 쪽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구 평균 대비 3배나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후변화가 홍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폭우 자체도 홍수 위험을 높이는데 설상가상으로 눈과 얼음까지 녹이면서 빙하 호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 호수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범람해 도시를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여름철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과 비를 측정해 봤더니 2020년엔 전체 강수량의 40%가 비었지만 2023년에는 75%로 늘어났는데요. 빙하 호수는 30년 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빙하 호수 붕괴 홍수에 직접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제는 해마다 북미와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북반구 전역에는 폭염과 가뭄, 남아시아에는 대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은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참사는 인류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도로가 끊기면서 라수아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현지에선 피해 소식을 전하러 나갔다가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제 아침 라수아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누아코트 지역을 다녀온 네팔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식 전달하려고 몇 명 나가는데 몇 명까지 또 저희 피해가 입게 되고 자기는 뭐 어쩌다가 우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됐고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홍수가 나오면서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제가 옛날 모습 아니에요.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래 한 2-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랑탕 지역에 가는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장소가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시기라서 네, 보신 것처럼 네팔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초대형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비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홍수가 발생한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와 수색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30분 만에 수위가 무려 9m나 폭등했습니다. 이 9m라면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재난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이제 적절한 사실
그 사례는 없는데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형태의 뭐 지금 이제 계속 방송에서 홍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나 토성류가 내려온 부분은 이제 홍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발생 메커니즘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발생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지금 현지 그리고 외신 보도를 보면 빙하호 붕괴가 꼽히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재난인 겁니까?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빙하가 녹은 물이 고이면 이제 호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빙하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빙하호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빙하호라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남동발전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가서 댐이라든가 이런 수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지만 이 빙하호는 사실 이제 자연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빙하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바위라든가 안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치 댐처럼 자연적으로 막히는 그런 구조물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는 이 자연적으로 생긴 뭐 이 부분이 터져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9m에 육박하는 이런 수위의 물이 말 그대로 이제 산악 지역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V자 협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좁은 이런 협곡을 통해서 빠르게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나라 홍수처럼 물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주가 아니라 예. 대부분 토성류라고 해서 돌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지형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발생이 전해졌다가 지진이 아니라고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규모 5.2 수준의 빙하 암석 붕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얼음과 바위가 무너진 것만으로도 지진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발생한 뭐 표현을 하면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돌발 홍수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이 토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토석이라고 하는 이런 모레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댐 형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수위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빙하라든가 얼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녹게 되면 부피가 줄게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터져 나가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지진에서 나타나는 지진파 형태가 발생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물살보다도 파괴력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곳 지형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협곡 지형이다 보니까 힘이 한 곳으로 더 몰렸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경사가 급한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이 밀려 내려오는 이 토성류에 대한 에너지가 이게 이제 질량이 상대적으로 물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질량으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파괴력이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뭐 홍수에 의해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양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대피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지 영상들 보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정말 물살이 쏟아지더라고요. 대피 경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뭐 현재 그 네팔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조기 경보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기 경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경우에도 뭐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런 빙하호의 범람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적인 뚝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기 경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지만 동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참사 당시에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살이 정말 빠르거든요. 마치 댐을 일부러 폭파시킨 것만큼이나 물살이 이렇게 빠른데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자연 재방 같은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자연 재방의 이제 퇴석, 그러니까 모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레인 자체가 형성이 될 때 결국은 이제 얼음 덩어리, 자갈 뭐 이런 것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댐 이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설치된 그러니까 이루어진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런 곳이 뭐 단단한 안반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그 지형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져 내리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는 낮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질량이 큰 물체들은 뭐 말 그대로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위치 에너지였던 부분이었던 것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지금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유속이고 또 이 흐름 자체에 대한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형태로 그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홍수가 난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올해 빙하 녹는 속도가 예년에 한 몇 배나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좀 예측에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수 가능성이 이전에도 지적이 됐다고 하고요. 사실 지난해만 해도 돌발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뭐 네팔이라든가 뭐 이런 히말라야 인근 지역의 국가들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돌발 홍수라든가 특히 이제 빙하호에 대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었고요. 예. 이제 이걸 이제 앵커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기 경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빙하호에 대한 수위를 이제 적정 수위를 설정해 놓고 그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미리 빼두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책들도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징후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그 워닝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에 아직 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이 이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네팔과 같은 이제 산악 국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지금 홍수 피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경사가 급하고 좁은 수로에서 발생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수력 발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서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지금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또 터져 나가는 이런 그 현상들로 지금 같이 이제 중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기만 해도 정말 막막하다라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남아시아 쪽은 재난 인프라나 이런 게 좀 잘 안 갖춰져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재난 인프라를 갖추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수준과 맞물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가 파견돼서 건설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네팔이라든가 쪽 히말라야 인근에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은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한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기 경보에 대한 프로그램, 두 번째는 에너지를 이제 조금씩 줄이는, 그러니까 수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피해가 예측되는 것들,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하류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소위 말하는 어떤 랜드 유즈 플랜,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이제 고지대로 주거 형태를 이동하는 뭐 이런 것으로 좀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 한국인 근로자 9명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실 정확한 인명 피해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지진 때나 뭐 홍수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폭우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에어포켓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이제 골든 타임 안에 구조하면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도시라든가 취락들이 다 이제 산악 지형 아래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지역 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 물이 지나가는 그 홍수 유형이 지나가는 지역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의 주거 형태라든가 도시 형태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홍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언제부터 비가 몇 미리가 오고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홍수위가 된다라고 하는 수일 정도는 혹은 수시간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물이 내려오는 토속류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얼핏 생각해 보기에는 쓰나미 상황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쓰나미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운동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쓰나미도 어떤 그 해구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바닷물을 융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융기된 높이만큼 이 소위 말하는 파형이 전달이 되는데 이 파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파도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어떤 지형이나 지물이나 이런 거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줄지 않거든요. 네, 물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세가 되면서 뭐 마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쓰나미와 같이 운동에너지가 계속 그 남아 있는 형태로 지금의 이 네팔 지금 이런 그 토속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줄지 않은 형태에서 굉장히 파괴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지금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진흙에 다 파묻혔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한데 진흙을 치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를 복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그 사고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복구해서 문제가 결국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특히 이제 전력 사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이제 무력화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네팔의 어떤 그 전력 사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기본적인 이제 파괴되어 있는 유형 자체도 지금 뭐 어디서부터 응급 복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한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저체온증이나 그리고 2차 산사태 가능성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파악한 거 보면 그 이쪽 그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히말라야라든가 이 네팔 인근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빙하호가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앞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이런 그 댐, 그 모래인 같은 형태의 2만 개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급하게 좀 실시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큰 지진이 발생하고 또 여진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대홍수 발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유형의 또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뭐 말씀드린 이제 그 퇴석 형태, 그러니까 모래인 형태들의 어떤 빙하호들이 모두 다 지금처럼 트리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거고요. 이 담아놓은 통이 깨지면서 이 하류 지방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V자 협곡 형태의 지형을 따라서 밀려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이 2만 개의 어떤 그 자연적인 빙하호가 모두 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중장비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자 수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점점 이제 복구와 직계가 하면 피해자도 이제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국가의 어떤 복구 능력 갖고는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주변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토목이라든가 토성류 같은 경우는 결국 복구를 하려면 중장비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정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결국 이제 복구라고 하면 중장비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국제사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그 골든타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반적인 뭐 폭우나 홍수와 다르게 이번에는 그 물 안에 토성류, 토사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골든타임도 훨씬 짧을 것 같단 말이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라고 좀 추측을 지금 해볼 수 뭐 있을까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뚝이 터져 나와서 뭐 말씀드린 토성류가 내려오기까지 뭐 짧게 뭐 지형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따져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30분 안에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적어도 뭐 1시간, 2시간 그 사이에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경보에 대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갑자기 긴급 문자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워닝을 받고 탈출하기까지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분 이상 소요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그 직접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현지에서 부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당시에 어디 있느냐가 뭐 그 생사를 가르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실종자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 앞서 토성류가 이제 덮쳤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무게 자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얕더라도 이제 파묻힌 실종자들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제가 뭐 조금 원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높은 쪽에 있던 이런 그 빙하호에 대한 여러 가지 토성류는 결국 이제 자기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니까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시점에 대한 부분에서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가장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피해가 예측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상 위험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구조적인 부분으로 소산을 시키니까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주거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환하는 이런 형태가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자면 이번 돌발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지구의 유구한 역사에서 뭐 빙하호들은 지금도 있고요.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빙하호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극단적으로 지금 뭐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빙하호에 대한 돌발 홍수가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온난화에 의해서 빙하들이 이제 빠르게 녹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빙하호가 녹은 물이 수위 상승을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말 그대로 온난화가 트리거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돌발 홍수 형태의 어떤 그 재난이 빈번하게 좀 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어떤 방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손봐야 할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제가 모두의 산악국가 네팔에서의 전력 생산,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방법이 굉장히 많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량과 그리고 높은 낙차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재난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두 가지의 요인이 굉장히 이제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할 때 최소한 상류 쪽에 이런 모래인 형태의 빙하호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이런 빙하호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넣고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네팔 홍수 산사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홍수 산사태로 주택 2만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네팔 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리시 카날 네팔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2만여 채가 휩쓸려 내려갔고 수력발전소 14개와 많은 다리가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최대 10,000명이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널에 고립된 인원을 구조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네팔 홍수의 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YTN은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토대로 올해 말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전망은 더 강해져 관측 사상 가장 강한 수준까지 예측됐습니다. 내년에는 지구가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AI 예측 모델은 올해 말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당시 예상한 올해 말 수온 편차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반년이 지난 지금 전망치는 3도에 육박할 정도로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3월 말 4월 초에 서태평양 지역 열대에 강한 서풍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강한 서풍은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 온도를 동태평양으로 이동시키면서 엘니뇨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예측 모델들도 올해 말 매우 강한 엘니뇨 발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1950년 이후 가장 강한 엘니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면 열대 태평양의 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대기 하층이 데워지고 전 지구 평균 기온도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때마다 이듬해 전 지구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미 뜨거워진 지구에 역대급 엘니뇨까지 더해지면 내년 전 지구 기온이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고 해서 내년 우리나라 폭염까지 더 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엘니뇨 쇠퇴기에 통상적으로 아열대 지역의 동아시아, 즉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만 봄철에는 우리나라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는 변수가 많지만 이상기후가 나타날 우려는 커집니다. 반년 전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슈퍼 엘니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역대급 엘니뇨가 현실화하면 내년에는 더 뜨거운 지구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한 국립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 15명이 숨졌습니다. 병원 화재 생존자는 의료진이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먼저 대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깨진 창문과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이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6시 45분쯤 병원 내 모자복원 병동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신생아 16명이 있었는데 15명이 숨지고 1명만 구조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에어컨 시스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였고 병원 주변은 통제됐습니다.
화재 생존자들은 당시 대피 과정에서 의료진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मेरा बेटा 3 दिन से है 3 दिन से था कैसे कह सकते हैं कि जल के बच्चे एक बंदा और नहीं चला एक कुछ नहीं चला 쉐바지 샤리프 총리는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병원의 안전 관리와 대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이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래플리크 국장과 정보기관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래플리크 국장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정보기관과 래클리프 국장의 만남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매체 인터뷰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솔직히 양측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매우 곧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기 때문에 꽤 빨리 전쟁이 끝날 것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26일 맹렬한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밤사이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에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 수십 기가 떨어져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에선 버스 한 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9명이 숨졌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8%, 1년 전보다 106% 증가한 수치로 시장조사기관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21억 7천만 달러를 40억 달러 이상 웃돌았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40대 남성이 일가족 8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44살 앨런 스미스는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 누나와 조카들까지 모두 8명을 총으로 쏜 뒤 집에 불을 질렀는데 애리조나에 머물다 부모가 사는 몬태나로 옮겨온 용의자는 최근 집에서 나가달라는 부모의 요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7억 달러, 23조 1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번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에서 주연인 여장남자 미치광이 과학자를 연기해 컬트 영화계 아이콘으로 꼽혀온 배우 팀 커리가 향년 80세로 별세했습니다. 커리는 2012년 뇌졸중을 겪었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휠체어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서 불법 주차된 픽업 트럭 적재함에 나무로 만든 단두대가 실린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트럭 주인 35세 남성을 위험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체포된 남성은 형은 단두대가 불만의 상징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에 연계된 해커들이 미 연방정부 부처와 의회 등을 표적으로 자행한 대대적 사이버 공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중국 당국 연계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 공격에 사용한 해킹 플랫폼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약 한 달 앞두고 발표가 이루어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장미란 씨에 대한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지만 의문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 사태로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에 사건의 실체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와 가깝지만 나무가 우거진 탓에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석 달 넘게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와 주변 농사일로 사람들 발길이 꾸준히 닿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5월달이면 6월달부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냄새라는 건 몰랐어요. 몰라도 그때 나 약하는 거 봤어요, 여기서. 근데 그 사람도 냄새가 저쪽으로 갈 때 냄새 났으면 신고를 했을 것인데. 장 씨가 발견된 농장에 있는 야자나무의 특징을 생각해도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농장에는 카나리아 야자수 수백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보통 나무와 달리 끈을 맬 만한 가지가 없고 대신 뾰족한 가시가 가득합니다. 거기다 농장 주변은 가로등도 거의 없는 농로입니다.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끈을 묶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찢어.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는 데만 석 달 넘게 걸린 탓에 사망 원인이나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 대처로 허비한 시간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 신고 이후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3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실종 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실종자를 찾아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 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6월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허위 종결로 처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에 112 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부 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 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경장은 한 달 뒤엔 실종자 찾기 유공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숨진 장미란 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종결 동기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미란 씨의 사망 시점이 나왔는데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로 좁혀졌어요. 그런데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국과수에서 그러니까 부검으로는 정확한 사망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 시각, 이제 추정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경찰에서 일단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자체는 굉장히 부패가 돼서 예. 원래는 시신에서 이제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장미란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를 대강의 위치는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숙소를 나선 후에 2시간 30분 뒤에 이 한림항 인근에서 통신사 기지국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위치 값이 나왔었고 이 위치 값이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이후에는 통화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때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 휴대전화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사망 추정 시각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망 추정 시각을 확정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경장은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 시점을 맞다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실종 신고가 실종이 된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종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경장이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 시점이 맞다면 사망한 이후에 통화를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 시각이긴 하지만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5월 10일 이 마지막으로 CCTV에 행적이 나타났던 이 5월 10일 밤부터 5월 13일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미란 씨에 대한 그 실종 신고가 5월 15일 저녁 6시 43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16분에 이 실종 신고를 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추정 시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사망 이후에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경장이 지금 현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사망 추정 시각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경장은 왜 계속해서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법적인 전략일까요? 예, 아무래도 법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이 부경장이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에는 죄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죄명이 지금 이 직무유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가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세 가지가 지금 주요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이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기한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경장은 실종팀이었지 않습니까? 실종팀이었고 실종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경장이 만약에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통화한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종에서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에서의 증명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미란 씨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 수사기관 측에서 이 검찰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도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부경장이 시스템에서 실종 신고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냥 이 사건을 놔두지 않고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이라는 사유까지 입력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실종 아동 등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규에 따르면 실종 아동이라든지 이 가출인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등록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망했거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이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발견, 소재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와 삭제를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해제와 삭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해당 가출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탐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지금 삭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와 삭제의 다른 점이 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보관을 5년 동안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바로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런 지금 장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범죄 행위도 검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사실관계가 좀 중요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남는 게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망 사유를 변사라든지 다른 걸로 적으면 또 다른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으면 그냥 다른 관심을 안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을 이제 넣게 되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망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시스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그 내역이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변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들어가겠지만 교통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명확하게 누가 사망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도 사실 수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했을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겠지만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부경장이 가정폭력과 여성 화장실 침입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고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에 실종자 찾기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런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 부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이 실종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부터 근무할 당시에도 3번 정도 표창이 이제 지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부터 했을 때는 10건 정도의 상흔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표창 중에는 2026년 6월 26일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고 또 2025년 9월에는 자살 기도자 신속 발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창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실종 신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 부경장이 받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당시 부경장이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던 사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이런 상훈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어떠한 요건이라든지 지급의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 사건 298건이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밝혀진 게 이제 허위 종결 사건이 2건이잖아요. 그동안 이런 일을 또 안 했을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지금 전수조사 TF까지 가동했다고 합니다. 여죄가 더 나올까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상으로는 298건이 있기 때문에 이 2건보다도 더 많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동일하게 확인은 찾았습니다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TF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장미란 씨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유서가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그 휴대전화 위치값이 야자수 농장 위치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말도 들어보면 거기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야자수 나무의 특성상 또 사망과 연결되기에 좀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 마라. 타살 가능성 51.1%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시신 같은 경우는 너무 부패해서 이 지문이 없어서 특정이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신에서 어떠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이 아무래도 타살로 보이는 정황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이 현장에 주저흔이라든지 저항흔이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항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은 발견되는 그런 건데 지금 경찰이 예상하고 있는 사망 추적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흔 같은 경우가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타살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범죄 현장 자체가 만약에 범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꼭 이곳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골절이라든지 이런 외상이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지금 시신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국에는 기계의 이 기지국에서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GPS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됐던 위치가 한림항 인근이라고 하는데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이 시신과 같이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 야자수 숲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림항 인근이랑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야자수 숲 자체가 이 나무에 뭔가 이렇게 끈을 매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일반 나무와 다르게 가지가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서 국가수 부검 감정서를 확인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일단 머리뼈, 목뼈 그리고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으나 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인해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는 어렵다.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목불뼈는 설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얇은 뼈라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진에서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법의관은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원을 실종자로 특정을 했고 그리고 사인으로는 목맴사, 목을 매서 숨졌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감정했습니다. 네. 경찰이 타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에서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네, 사인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 고려 가능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도 좀 타살 가능성이 없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국가수 감정서 내용을 봤을 때는 외상이라든지 질식에 의한
이 사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 외상 같은 경우가 이 외부에 있는 상처입니다. 예.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외상이 있는 부분도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국가수 감정서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라든지 추정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극단적 선택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결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72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CCTV라든지 뭐 휴대전화 이제 그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누군가 차에 태웠다라든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CCTV라든지 블랙박스, 휴대전화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라도 이러한 뭐 감정이라든지 해서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기보다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더 증거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신이 조금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신에서만 나오는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 사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신에서는 그런 부분에 증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합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뭐 GP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하나에도 어쨌든 당시에 뭐 사람 관계라든지 이 당시에 뭐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포렌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CCTV가 다 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만 혹시나 놓치고 있는 증거들이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존 기간이 긴 게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뭐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탐문을 해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제주 실종 사망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숨지고 6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60명이 숨지고 66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경찰 당국은 어제 수색 작업을 통해 시신 15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도 국경 인근 티베트 지역에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60명입니다. 네팔 관광부는 관광객 403명이 현재 실종 상태며 이 가운데 341명은 외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는 실종자 중 133명이 힌두교 성지인 티베트 카일라스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인 47명과 호주인 34명, 영국인 33명, 캐나다인 24명도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경찰관 28명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중국 쪽도 티베트 지둥현에서 최소 265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CCTV는 전했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인근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할 계획입니다.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진흙탕에 휩쓸려 주택 2만 채가 파손됐고 다리도 최소 19개가 끊겼습니다. 당국은 산사태로 막힌 계곡 상류에 여전히 대량의 물과 토사가 갇혀 있어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범람 위험이 있다며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어떤 게 지목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초 이번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으로 규모 4.4의 지진 발생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고 규모 5.2의 빙하 붕괴 사태로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규모 5.2의 진동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하류의 연쇄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도 대홍수의 원인이 빙하 산사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이것이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홍수로 인한 급류의 속도와 규모가 이례적이었다며 한때 트리술리강의 수위가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은 지난해 8월에도 티베트의 빙하호가 범람하면서 유사한 급류 홍수를 겪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네팔 군 경찰과 산악구조대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육로 진입이 불가능하고 기상 악화로 헬기 착륙마저 제한되면서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집을 나선 뒷날 새벽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제주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장미란 씨의 사망 추정 시점을 밝혔는데 언제입니까? 네,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서는 게 CCTV에 잡혔는데요. 이 모습이 장 씨의 마지막 확인된 행적입니다. 경찰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장 씨의 사망 시점을 집을 나선 이튿날인 5월 13일 새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숙소를 나선 뒤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신호가 집을 나선 뒤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후 한리망으로 기지국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 뒤로는 고정이 됐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유전자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의 자세와 야자수 낙엽이 흐트러지지 않아 다툰 흔적이 없는 점, 팔찌와 반지 등 소지품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끈도 장 씨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설명에도 의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곳의 야자수는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도 많아서 극단적 선택은 어려울 거란 의문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3달 넘게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도 말하는데요. 농장 관리와 주변 농사일로 사람들 발길이 꾸준히 닿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밤에는 어둡고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끈을 묶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겁니다.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아,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찔려. 네, 구속된 부경장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하는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실종 신고 허위 종결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당시 연락이 닿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경장은 장 씨의 실종 신고 당일인 지난 5월 15일 연락이 닿았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로 입력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른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지난달 2일 가족 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이 닿았다며 소재 확인을 입력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장미란 씨와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장 씨 휴대전화 기록이 복원되면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경장이 입을 닫고 있는 만큼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됐습니다. 경찰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찰청은 TF팀을 꾸려 부경장이 지난해 3월 이후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수조사에서 허위종결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부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6월 실종팀의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반도체 대장주 상승세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죠. 간밤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세웠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어느새 7,000선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6,99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829포인트,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으면서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한국은행도 오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경계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1380원대에 안착한 상황인데 가파른 하락세가 일단은 멈추고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698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번째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제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6일 전 1차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웃으며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새로운 대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 중인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 자리를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청년 주거단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만 최소 10,000에서 13,000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 단지, 첨단 산업 R&D 단지까지 계획대로 들어서면 일자리와 주거 연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이 주가 되는 주거단지가 동남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주택 순증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배로 높여주시면 그 순증 물량이 43,000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에 짓자,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짓자, 캠프킴에 짓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오 시장은 2차 회동 역시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뒤쯤이면 여러 현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본인 집에서 중국인 대학원생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다음 날 여자친구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늘이 좀 흐려 보이는데 서울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은 비 예보는 없지만 하늘만 잔뜩 흐리겠습니다. 9월이 코앞이지만 늦더위는 여전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25.2도로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남부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전 33도, 전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일부와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북부 지역에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은 최대 60mm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 내륙은 저녁까지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등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